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해병대에서 군대 내 가혹 행위를 신고한 이후에 또 다른 피해에 시달리던 끝에 자살을 기도했던 병사의 어머니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진입하게 들어갔고요. 해병대에서도 사령부 차원의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한 해병대 측 혹은 국방부 측의 입장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병대 측은 이런 메시지를 저희 제작진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해병대 공보장교 이기원 소령이 저희 제작진에게 전달한 해병대 입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가족 여러분과 피해 병사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피해 병사 어머님의 말씀 내용 깊이 새겨듣고 수사에 참고해서 소상히 밝히고 과오가 드러나면 적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우리 해병의 조속한 치유를 빕니다. 이상이 해병대의 입장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입장을 저희가 어제 약속드렸던 인터뷰에 대신함을 말씀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언니, 나 의뢰 개공원 국주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언니, 2588 단골인가? 노래도 잘하네. 그렇다면 국주도 좌우로 정렬 2588 2588. 서울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가 영곡에 넘어 강릉 경포대 삼촌 죽소루 울릉도 성인봉 태백산 오르다지 쳐서 내려 방방곡곡 원 없이 누비시라고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빌 게이츠나 저크버그 같은 인재를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IT 강국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찬성 입장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 학습 부담과 사교육만 증가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양 교수님은? 저는 50 근처에 지금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50 근처 마지막. 네. 나이는 끝까지 안 밝히시는군요. 예, 컴퓨터 친숙하시죠? 그죠? 예. 저 컴퓨터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아주 잘하시는 편이다. 예. 봐야 알죠. 어떻게 아주 잘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자, 근데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 정부가 지금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엔 경제 성장도 약간 좀 정체돼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IT 관련돼 있는 것이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데 지금 1년에 17시간 이상 중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필수 과목, 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동아리 지원 활동한다. 다양한 계획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뭘 가르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보면은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실과라는 과목이 있고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정보라고 하는 과목으로 현재 가르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일반적인 역사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가 누구라든지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이 주로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가계부라든지 학생의 출결 관련돼 있는 출석부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한 30대 한 초중반 세대들은 초등학교 때 왜 베이직 언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GW 베이직 이런 거를 이제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관심이 있어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것하고는 사실 이게 좀 그 효과가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교육학적 입장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로 하는 부분에 있으면은 뭐 바로 실증을 내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이게 뭐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이게 지금 그 수준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면 그 수준하고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 또 프로그래밍 하는 관련돼 있는 간단한 그런 학습 프로그램도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좀 재미도 이렇게 가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만화라든지 뭐 다른 간단한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렵게 한 상태로 가서 모든 아이한테 하게 된다면 이제 반드시 질리는 아이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는 아닙니다만은 이 프로그래밍 같은 걸 좀 취미 삼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고 제 자신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행 파일 뭐 execute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만들 때 컴파일링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 들어가면 사실 초등학생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머리 아파하고 예. 그 안에 있는 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류가 나타났을 때 제일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못할 때가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난감해할 때이고 예. 어떻게 보면 흥미를 잃을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2018년부터 필수 과목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교사 문제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게 준비가 돼 있나요? 물론 이제 지금 청년 실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수 과목이 됐을 때에는 이제 관련 학과 대학생들은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보면은 그 현재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보면은 정보 관련돼 있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비율이 그 매년 줄어들어서 지금 한 6%에서 7% 정도뿐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얘가 한 30% 가까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보에 대한 관심, 과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정보 관련돼 있어서 과목을 가르치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뭐 930여 명 현재 정도 되는데 이분들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모든 학교를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또 관련돼 있는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더 이제 문제는 초등학교가 전면 시행을 하면 초등학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정보 관련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교사들의 그런 준비 상태에 해당되는 거는 아마 앞으로 진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예. 아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여기에 되는데 대학교에서도 뭐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지원을 한다. 그런데 그 지금 뭐 자사고가 앞으로 자사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특목고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특목고 들어가거나 자사고 들어가려면 내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과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넓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가지 밀례로 그냥 예를 들면은 그 김대중 정부 때 그때 IT 관련된 인프라를 전국으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다 연결을 하고 그 당시에 가장 학생들한테 인기 있었던 게 컴퓨터 누구누구의 컴퓨터 교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율 교수님처럼 유명하신 분의 컴퓨터 교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 아침부터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냐.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는 걸 누구누구의 소프트웨어 교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사교육 시장이 분명히 그 확대될 거는 뭐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교에서 이게 전면 시행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사교육에서는 어떤 홍보나 어떤 부분을 다 통해서도 학부모를 유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건지 부담 없이 진짜 할 건지 이런 거를 진짜 잘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교육할 게 아니라 진짜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요 한 분야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신율 교수님이 나중에 장관하시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계나 관계는 안 나갑니다. 그냥 방송이나 하고 이제 그래야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취직이 훨씬 잘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공계 올해만 하더라도 이 이과하고 문과의 비율이 이과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전엔 이과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과의 비중이 점점 넓어진다는 사실 자체는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비율이 맞아간다라는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지금 일고 있는 이공계 열풍을 계속 좀 이어가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공계라고 하는 걸 다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주제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학에서의 그 진학할 때 부분 처음에 입시 관련된 성적도 보면은 컴퓨터 관련돼 있는 부분이 공대에서 제일 낮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맞습니다. 그 졸업을 한 다음에 취직을 할 때 보면은 거의 3D 업종이라고 해서 컴퓨터나 프로그래밍 이쪽에 있는데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일대로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 관련돼 있어서 졸업을 한 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교육만 확산한다고 해서 일반 학부모들이 확 이 부분에 그 집중을 할까라고 하는 건 좀 생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유, 교수님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이거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인데요. 이 넓이도 잘 알 수 없고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떻게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 이것이 현실인데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또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궁금증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려 1억 달러가 투자된 외계인 프로젝트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실리콘밸리 억만장자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이죠.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는 스티븐 호킹도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나 봤던 외계인 정말 존재할까요? 국립과천과학관 이강환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외계인 찾기 프로젝트 사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외계인 찾기 프로젝트가 있기는 있었죠. 네네. 기존에도. 네.
예. 그 왜 전파 망원경 큰 거 여러 개 달아가지고 네네, 그죠? 맞습니다. 계속 우주에 쏴서 그 전파 인위적 전파를 받는 그걸 무슨 프로젝트라고 그랬더라? 제가 네, 잊어먹었네요. 그걸 네. 세티라고 해서 세티요. 네네. 예. 그런 거 있었죠. 네네. 그죠? 근데 그 세티하고 이번 프로젝트는 좀 차이가 있나요? 그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고요. 예. 그 세티 프로젝트 추진되는 거에 하나의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큰 규모로. 세티가 있는데 큰 규모로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이번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그 유리 밀러라는 그 예. 디지털 스카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회장이 그 영국 왕립 천문학회에 1억 달러를 기부해서 이제 그 브레이크스루 리슨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뭐 돌파구 듣기 이런 정도가 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이 프로젝트에 하시는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파 망원경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그 전파 망원경을 그 많이 사용하지를 못하고 망원경을 사용하는 것도 다 돈이 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는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큰 전파 망원경들을 사용을 해서 그 외계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수신을 해서 그 전파 신호에서 그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보냈을 것이라고 보이는 그런 인공적인 전파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이광환 박사님은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외계인이 아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지적 수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통 예측을 합니까? 그 이제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워낙 우주가 넓기 때문에 그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태양계에는 그 지적 생명체가 여기 지구밖에 없지만 외계로 가면 어떤 곳에는 뭐 전혀 지적 생명체가 없는 곳도 있을 거고 어떤 곳에는 인류보다 훨씬 뛰어난 지적 수준을 가진 생명체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 신호를 보낼 정도라면은 일단은 그 전파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적 수준이 있으니까. 그 지구에서의 그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안 되는 기술이었으니까. 일단 우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한다. 근데 사실 외계인 찾기 한다면 Unidentified Flying Object, 우리가 UFO라고 얘기를 하죠. 이 미확인 비행 물체도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지적 생명체도 존재할 거다라는 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UFO가 외계인과 관련된 것일 거라는 거에서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죠. 왜 그렇죠? 우주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가장 가까운 별,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별도 대략 4광년 정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걸 지금 그 인류의 기술로 가리면은 그 6만 년, 7만 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보다 뭐 10배 빠른 우주선이라고 하더라도 6,000년 걸리고 100배가 빨라도 600년이 걸리고 그런 게 이제 우주를 왕복해서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UFO가 이제 흔히 그 지구에서 만들 수 없는 기술이다, 뭐 아주 뛰어난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우주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은 기술이에요. UFO가 너무 수준이 낮다. 그런 수준으로는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없죠. 근데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면은 웜홀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뭐 그 영화에서 처음 그게 나왔을 뿐이지 웜홀은 천체 물리학에서 원래 있었던 이론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있죠. 그러면은 웜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멍으로 쑥 들어가서 나오니까 이게 딴 데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 기술이 되려면 그 UFO 같은 수준의 비행 물체를 타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UFO 같이 원시적으로 날아다니는 눈에도 보이고 비행 물체를 타고 다니지는 않을 거고 웜홀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백조좌의 알파성인가요? 뭐 그런 쪽에서 이 인위적인 어떤 전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어디서 얼핏 이런 거를 본 것 같은데요.
이제 인위적인 전파로 약간은 의심되는 전파들은 몇 군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와우 시그널이라고 해서 예. 너무 이건 정말 인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받은 사람이 와우라고 적어놨다고 해서 와우 놀라가지고 그런 신호가 오긴 했는데 다시 확인을 못한 거죠. 그 신호의 의미를 분석하지도 못했고 그런 신호를 거기에서 다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만약 외계인 찾기 프로젝트가 좀 더 이제 확대가 돼서 세티 같은 것이 확대가 돼서 외계인 찾기 프로젝트에서 외계인을 만약에 찾았다.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 인류의 가치관에 나름대로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으세요?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아주 이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도 있겠죠. 사실 그 과학이 인류 역사에 그 도약을 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뉴턴에서부터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정대승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도약이 과학이 큰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이 된다면 아마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는 게 새로운 도약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도약.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인류 이제 세계관이나 그런 인류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아주 큰 도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외계인 찾기라는 것은 인류의 도약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그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의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그렇죠. 과연 우리밖에 없을 것인가?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인가? 추정은 하지만 아직 확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하고 브루노가 생각이 나네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반대의 얘기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사고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변화 때문에 또 인류가 크게 도약한 것도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제가 봐도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잖아요. 맨날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보이긴 그렇게 보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밝혔다는 사실 자체. 바로 그 노력이 지금 외계인 찾기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강환 박사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제세동기 대신 자동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쌉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내 이름은 보미. 아직은 하루 강아지지만 언젠간 든든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 보미닷컴에서 지켜봐 주세요. 삼성화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 삼성화재.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밥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짓는다는 건 마음을 다한다는 것. 가족을 위해 짓는 그 마음으로 집을 짓습니다. 의정부 밀락 2지구 2차 3차 동탄 2신도시 5차 호반 베르디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지금 8시 36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과 비슷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가 조금 풀린 곳도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체가 대부분 풀리면서 전반적인 흐름 상당히 좋아졌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구간 서행입니다. 이 분당 수서로도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도심 진입하는데 탄천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이 될 뿐 전반적인 흐름 상당히 좋아졌고, 옆으로 가는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이 주변의 양재대로도 서남나들목에서 염곡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 통일로는 박석고개에서 연신내역,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까지 쭉 정체가 되고요. 성산로도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데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반포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현재 갓길로 치워진 상태지만 한남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죠? 예. FIFA 국제축구연맹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했네요. 예? 예, 이 FIFA는 이 블레터 전 회장이 이 측근들의 부패 혐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회장직에서 물러났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FIFA가 어제 이 내년 2월 26일 차기 회장을 새롭게 선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선거일이 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이 발빠르게 이 선거일이 결정되자마자 FIFA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정 회장은 이 FIFA를 개혁하기보다 FIFA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 제프 블레터 전 회장과 관련해서 이미 부패 혐의를 받고 물러난 블레터 회장이 내년 2월 말까지 선거를 관리하면서 개혁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블레터 전 회장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FIFA 회장 이거 되면은요, 뭐 전용기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 엄청 좋더라고요, 이거.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회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아벨랑제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축구는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권력이다. 아, 멋있는 얘기인가 무서운 얘기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대단한 자리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뽑아요, 회장을? FIFA가 이 모두 그 회원국이 290개 나라거든요. 예.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예. 이 투표권이 이 각 나라당 한 표씩이고요. 총회 투표에서 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면 회장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게 되고요. 재투표에서는 과반수를 얻게 되는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몽준 명예회장의 경쟁자는 누구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이 FIFA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 개혁을 주장해 왔던 이 유럽 축구 연맹 미셸 플라티니 회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이외에도 이 알리비날 후세인 요르단 왕자도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예. 보면은 정몽준 명예회장 그리고 미셸 플라티니, 이 알리비날 후세인 요르단 왕자 이 3명 정도가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인 이 마라도나 그리고 이 무사빌리티 라이베리아 축구 협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출마 예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야구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프로야구 한화 말이에요. 예. 어제 역전의 명수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도 KT의 역전승을 거뒀다 그러죠? 예. 어제 이 한화가 이 KT전에서 8회에만 5점을 뽑아내면서 경기를 뒤집었거든요. 예. 이 8회에 정근우 선수 그리고 이종환 선수의 안타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무려 5점을 뽑아내면서 7대4로 역전승했습니다. 아하. 한화가 역전의 명수가 맞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올 시즌 역전승에서 한화가 10개 팀 가운데 1위고요. 45승 가운데 무려 28승이 역전승으로 승수를 올렸습니다. 그게 김성근의 마술인가요? 맞습니다. 와. 지난 시즌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죠. 그렇죠. 예. 역시 우리 김 감독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소중한 우리 문화재 한 점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남 순천 서남사에서 도난당했던 조선시대 불화 한 점이 돌아온 건데요. 미국에서 경매에 출품된 거를 협상 끝에 돌려받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문화재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눈으로 뉴스를 들여다보는 순서 히스토리인 뉴스인데요. 오늘은 이 문화재 밀반출 역사 그리고 환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돌려받아서 공개하게 된 18세기 서남사의 불화 18세기 거군요. 네. 이름이 대단합니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동학단제 아니요. 이거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되나? 동학당은 이제 동학당. 예, 당호고요. 예. 제인이 이제 법명이고요. 대선사가 칭호고. 예. 진영이 이제 초상화다 이런 거니까요. 그 제가 읽으려고 시도하기 전에 좀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예. 이게 그런 부분이. 예. 이게 18세기 불화인데도 가치가 대단한 모양이죠. 불화라기보다는 이제 초상화고요. 그 스님의 영정을 그린 초상화로서는 이제 가장 간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됐다고 조계종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불화더군요. 전 박사님 이발하셨나요? TV도 아닌데 그거. 예, 그래도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은 이발하셨다는 얘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 미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 사 자체로서도 이제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 이제 이 문화재 환수 바로 이것의 사례를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한 건데. 네. 환수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다시 가져온다 이거 아니에요. 예. 솔직한 얘기로 얼마 전에 일본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 저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불상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그런 문제, 그죠?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환수라는 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게 갖지 못한다.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참 이게 문화재라는 말이 생기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나폴레옹 원정대가 이집트에서 로제타 스톤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복, 지배의 상징이었어요. 다른 나라 것들을 가져오는 제국주의 시대에 이제 탄생한 것이죠. 애초에는 그래서 이제 정복과 지배의 상징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영광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었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세계가 문화재를 둘러싸고 정확하게 두세 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문화재를 자기 나라로 함부로 가져왔던 경험을 가진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문화재를 외국에 반출당했던 나라들의 문화재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이제 두 번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남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이제 문화재까지 뺏기고 이제 날아갔으니까 이런 경험 때문에 이제 문화재 환수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당연히 요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건 자기 문화재가 자기 뺏은 것도 자기들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외교장각도서 반환 문제라든가 일본에 가 있는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라든가 제기할 때마다 항상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게 나나 무스코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스에. 나나 무스코리 가수요? 예, 문화부 장관을 했죠. 문화재 반환 운동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예. 모든 문화재는 원래 있던 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영국에 가 있는 그리스 문화재 돌려달라고 한 얘기였죠. 근데 이제 영국인들은 이제 얘기하기를 그리스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잘 보존하고 더 잘 알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턱도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환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와는 또 별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 이거 또 하여간 이 동학당 제인 뭐 이거 이 문화재는 어쨌든 돌려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문화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각 전 세계 박물관들을 좀 유명 박물관들을 조사한 결과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문화재가 한 16만 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꼭 다 환수할 수 있다거나 환수해야 된다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문화적 정수를 담은 물건들로 예컨대 국민 공통의 이제 뭐랄까요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 예컨대 숭례문 같은 경우에는 불탔을 때 뭐 그 앞에서 우는 분도 있었고 제사 지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 만들기, 국민 통합의 표상 이런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은 도난, 절도, 밀반출 이런 걸로 나간 것도 있고요. 어떤 건 합법적으로 나간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구입해드릴 가지고 오는 것 말고는 합법적으로 나가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파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판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걸 판 거. 그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물 중에도 한국산이 아닌 게 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명나라 때 석탑 하나가 지금 창경궁에 있는데 창경궁 8각 7층 석탑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거 중국산이에요. 근데 1930년대경에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사왔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우리 건 아니지만 우리 보물인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문화재로 지정해서 거래를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의 거래를 신고하거나 제한하던 게 이제 겨우 이제 50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팔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돌려달라고 너희들이 뺏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뭐 문화재 밀반출이 많이 지금은 없겠죠, 그죠? 근데 당장 지금 동학당 제인대선사 진영만 하더라도 90년대에 반출된 걸로 좀 추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에 누군가가 훔쳐서 사실 절 같은 경우가 사찰이 이제 심산율곡에 있기 때문에 도난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절에 예를 들면 뭐 경비하시는 분들이 쫙 깔려 있고 이러면은 이건 사실 절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찰 문화재 도난은 뭐 근래에도 간간히 일어나는 것 같고요. 특히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온 직후부터 사실 한국에서 도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이제 성행을 했거든요. 도굴은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정말 이제 도굴꾼들이 많았고, 이 도굴 용어는 뭐 도굴꾼이라고 안 그러고 일본말로 호리꾼이라고 그랬죠. 호리꾼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굴해서 그거를 이제 골동품상에 넘기면 골동품상에서 합법적인 물건으로 위장해서 외국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이런 일들이 6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요. 거의 뭐 매일 제 신문에 나고 할 정도로 문화재 반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일단 우리 쪽에서는 작물을 도둑이 이제 도굴권이 수출한 거지만 예. 뭐 구입자 측에서는 자기는 합법적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16만 건이라고 하는 게 16만 그것도 건. 이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인 거죠. 야, 그러니까 그때 골동품 상들 뭐 그리고 이 도굴을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어요. 기록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왔을 무렵에 그때 이제 그 개성에서 고분 뒤져가지고 고래자기를 꺼내면은 하나당 뭐 5원, 10원 이렇게 거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쌀 한 2가마니 정도 값이면 됐다는 건데. 2가마니.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뭐 선을 한두 번 거치면 거의 1,000원 정도로까지 20배 뭐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호리꾼들이 자기가 직접 팔지 못하고 이게 불법이니까요. 그 뒤에는 다 일본 경찰이 있었거든요. 또 뒤봐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돈을 챙긴 건 일본인들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빈번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도굴 문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문화재 반출이 이제 이루어지고. 지금은 거의 없죠. 지금은 이제 도굴할 대상도 거의 안 남은 거죠. 다 바꾸죠. 이미 뭐 할 때가 있으면 각 대학 박물관에서 이제 발굴해서 합법적으로 조사하고 하는 정도고 이제 발굴할 것도 별로 안 남은 상태인데 도굴이 어디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는 뭐 발굴은 안 하고 다시 외국에 나가 있는 걸 들여와야 되는데 그죠? 다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다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자면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외국에 순회 전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찾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하에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찾아와야 되고요. 아닌 것들은 그 나라 박물관에 개인이 소장해서 뭐 시장에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이번처럼 경매장에 나온다고 한다면 가급적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가 사들여 와야 되겠지만 외국에서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한국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 정도. 꼭 한국 거라고 근데 써놔야죠, 그죠? 그럼요. 외국에서 한국 거라고 돼 있으니까 내는 거죠. 메이드 인 코리아죠. 설명을 그렇게 거짓말로 붙이지는 않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이게 뭐 밀반출된 거죠, 사실은. 훔쳐온 그걸 다시 지금 돌려주게 생겨.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6.25 당시에 미군 장교가 어떤 경로로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세를 미국으로 가져갔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이제 팔려고 내놨다가 결국 이제 걸려서 다시 우리가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국제법이 있고 규범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절도 또는 사기 뭐 이런 걸 통한 밀반출 물건들은 그걸 알고 구입을 했다면 구입한 사람한테도 이제 이건 법적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건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외국 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훔쳐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고 사실은 아직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문화재 많이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시죠. 전우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출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어스 김치 톡톡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이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햇볕이 화창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